네, 황교안 총리님 실제 모습 뵈니까 TV하고 보실 때하고 좀 다르신가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 잘생기셨어요? 자, 저는 이거 저도 이게 아까 그 앙드레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거 앙드레김 선생님이 안 만드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특히 이제 슈트발이 잘 어울리시는 우리 황교안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탄핵 정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헌법 수호, 헌법 보호, 지금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한 큰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이걸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헌법 가치를 분명하게 지키고, 이게 지금은 이제 헌법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법 보호라는 말을 한 것은 헌법 수호보다도 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가짜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탄핵 정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탄핵은 안 됩니다. 네, 탄핵 뭐 장난 삼아서 했다가 나라를 얼마나 망가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서 뭐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무너졌고 안보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정치가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화를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은 안 됩니다. 탄핵하면 나라가 다 망가집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뭐 흔들려요. 그래서 그리고 탄핵은 대부분 가짜 탄핵이에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임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제.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보고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도 처음에 떴다가 중간에 확 떨어졌어요. 만약 그러니까 너 탄핵해고 나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추진한 개혁 정책들이 옳았다. 이래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임기 지난 다음에 해라. 네, 맞습니다. 중간에 해가지고 망가뜨릴 일 없다.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확실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탄핵을 해버리면 앞으로 대통령들 만날 탄핵 때문에 시달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입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고래에 지금 이제 에너지 안보 관련돼 가지고 일본도 지금 거기 열을 올리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시추공을 몇 개 뚫었냐면 시추공을 중국이 48,779개를 뚫었습니다. 석유를 뽑아내 보려고 무려 48,779공. 그리고 작년 한 해만 석유를 위해서 탐사 개발에 쓴 돈이 74조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813개 뚫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대륙붕이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석유 가스를 탐사하기 위해서 813개를 뚫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 몇 개를 뚫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정도 뚫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뚫은 게 48공입니다. 예. 그것도 과거 정부 때 했던 거고요. 지난 정부 때 뚫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지금 뭐 7강군이 이런데 이제 열을 올리고 있고 했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 12년 동안 저탄소 정책하면서 원전해가지고 인정받았는데 지금 메르켈 이야기 독일에서 하면 잘못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혹독한 겨울을 독일이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게 가스관이나 그게 끊어지면서 에너지 안보에 위기에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도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대왕거래 산업 예산을 1,000억 한 번 뚫는데 1,000억 뚫는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505억만 올렸습니다. 가스공사가. 그런데 이제 가스공사도 이게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공사가 자본 잠식된 이유도 사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이 빚더미에 앉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탈원전 정책하면서 이게 이제 저탄소 하면서 재생에너지 그거를 하면서 2050년까지 가스 발전소를 다 없애겠다. 화력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하면서 그걸 법으로 바꾸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가스를 수입해 왔거든요. 그때는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요. 질문제 드리려고 그러다. 질문제. 저 언제 질문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근데 있어요. 이제 그때 이게 됐는데 그때 2달러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 입방미터당 2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80달러에 수입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물로 사와야 되니까 옛날에는 장기 계약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대왕거래 산업에 505억 원을 갖다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무려 497억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요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비 이런 거 감사원 특활비, 그 다음에 검찰 특병비, 특활비 싹 다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앞에 질문하신 건가요? 뒤에 질문? 두 개다. 두 개다. 예.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하면서 전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포문 잡았지만 뭐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태양광 뭐 이래가지고 그걸 아무데나 막 만들어놨어요. 호수에도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막 다놨어요. 완전히 환경도 다 망가뜨리고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한전은 본래 흑자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탈원전 그 다음에부터 바로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폐해는 결국 다 국민이 지는 거죠. 근데 이거 전기를 올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올리면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막 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전의 미래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이제 재생의 에너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만들었던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재생 에너지들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원전보다 더 많은 돈이 사실 들어가요. 이런 잘못된 원전 정책 때문에 첫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전이 정상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추가 투자라는 건 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이거든요. 한 번 망가뜨려놓으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었죠? 네, 특활비. 특활비라고 하는 거는 이 검사들이 저도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수사가 활성화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나쁘죠. 네, 검경이 막 수사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수사비 없으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수사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만약 이걸 삭감하려고 그러면 적정 수사비가 얼마냐? 그걸 보고 판단해 보니까 너무 많다. 이러면 이제 깎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무조건 다 윤 대통령 한 것은 다 제로. 그리고 이제 자기들 사업은 뒤에서 또 꼼수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인 것이죠. 우리 정책을 정치로 하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이 검찰, 경찰의 특활비는 오히려 더 많이 줘서 일하게 하고
많이 줬는데도 성과가 없다. 그럼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탓하면 되는 거죠. 아예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정말 돈 없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압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정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다 폐기해버린다. 이것은 정말 못된 정책이고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때 적폐청산이란 말이 나오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왔고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마약이 국내에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수사 기능들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문정부가 저지른 게 뭐냐면 마약 청정한 게 적폐인 거고, 감첩을 때려잡는 게 적폐인 거죠. 그래서 간첩법을 방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특활비에도 굉장히 경찰도 이제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활비가 필요한데 이 경찰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본래부터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했어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검찰에도 이제 마약과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20년 가까이를 정말 아주 많이 애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래서 이제 이게 본연의 일은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제 뭐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으면 이 마약 사범들하고 많이 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검찰에 나와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정상으로 돌리자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다 맡기고 검찰은 이제 마약 대신에 다른 일에 주력을 했어요. 이게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마약이 만연한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마약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검경을 떠나서 우리 범정부적으로 마약을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마약은 한 번 중독이 되면 이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약으로 치료 다 하는데 마약을 한번 일단 중독되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아마 치료되는 것이 아마 1, 2%밖에 안 될 거예요. 거의 안 된다는. 거체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중요한 건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우리 이제 범국민적으로 예방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최소하고 마약 사범에 대한 이런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마약이 옛날의 마약이 아닙니다. 신종 마약들이 막 나와가지고 관리도 안 돼요.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총력전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마약 청정국으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결국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적폐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적폐는 본래 문재인 정권이 우리 우파 정권을 비난하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적폐들이 나는 상당수가 무죄가 났어요. 적폐라고 해서 수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죄가 났습니다. 옹털이 적폐였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적폐가 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지금 범죄를 다 보시죠. 이재명이 지금 5개 사건이 기소가 됐어요. 내용은 뭐 12개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인데 이제 재판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5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첫 번째 선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고의 내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도 중죄예요.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만약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냥 교도소 가는 이런 중죄를 받은 겁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열흘 뒤인가 두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무죄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난 무죄다 펄펄 뛰고 있어요. 열흘 전에는 뭐였습니까? 네, 유죄고 중죄였어요. 근데 죄가 두 개인데 하나는 무죄 받고 하나는 유죄 받았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재판 여러 가지 기소하다 보면 일부는 무죄가 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유죄 난 것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1년 집행유예 2년은 그대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수사 못합니다. 이런 중죄를 저질러 놓고도 무죄가 났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지들은 아무 무고한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걸 또 받아줘요.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판이 4개가 더 있는데 또 이제 무죄난 것도 이제 2심, 3심 또 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교도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아주 꿋꿋하게 앞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내린 큰 이유 중으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부정선거에 관련된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걸 다 해봤는데 다 막히니까 이 방법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래 한 것이에요. 대통령은 사실은 할 게 많죠. 할 수 있는 게 많죠. 권한이 많죠. 그런데 의회를 장악한, 저는 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부정선거 때문에 장악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들이 대통령 다 막아놓는 거예요. 우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안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내면 다 폐기시켜버려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다 깎아버려요. 아까 얘기한 특활비 같은 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사람을 세워서 장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청문회를 다 열어가지고 부적격이다 뭐하다 저래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대통령이 뭘로 하겠습니까? 다 막혀버렸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동안 제가 벌써 3년 넘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음모론이 아니에요. 예, 제가 왜 음모론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알게 됐겠죠. 많은 얘기를 하고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국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냐. 대통령이 힘드시지 않냐. 해봐도 안 되지 않냐. 이걸 돌파할 방법은 수사밖에 없다. 수사. 대통령이 잘하는 게 수사였거든요. 그걸 해서 두 가지 수사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저들의 신적폐. 저들이 저질러놓은 적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면 금방 무너져요. 또 부정선거로 인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잔뜩 들어갔거든요. 네. 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면 또 금방 무너집니다. 난 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3달 늦어도 5달이면 다 정리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검찰은 그동안 3개월 이내에 다 끝냈어요. 네. 그런 전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대통령의 장애거리들이 결국 국회인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적폐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폐, 신적폐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제가 계속 뭐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또는 그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지 이제 지난번에 계엄령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부정선거 수사하려고 그러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법원이 또 영장 기각하고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그걸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계엄이 아니잖아요. 국회에 딱 나온 그 계엄군을 보니까 맨 처음에 20명 없대다. 20명.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어요. 화면에 보니까 맨 처음에 20명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내가 볼 때는 계엄을 하려고 한 2만 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국회만 해도. 그 전에 계엄을 원래 하면은요. 제가 만약에 계엄을 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서 계엄을 했다면 일단 수도권의 도로망부터 막아버릴 겁니다. 도로망 일단 다 막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방송국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이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전체를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계엄 본부의 이야기만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끊어야겠죠.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게 또 해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어떤 방송 통신 장악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교통 통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있었습니까? 계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의 형식을 빈 거예요. 그럼 계엄의 형식을 빌어서 뭘 하려고 그랬냐?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압수수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하면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계엄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유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회도 그 10,000명 명이 가서 확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 처음 20명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을 실제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동격서 여기를 칠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선관위를 친 거예요. 근데 선관위를 친 것 자체도 나는 좀 놀랍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선관위의 기관은 뭐 몇천 개가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핵심적인 세 군데를 딱 잡았어요. 거기에 군인이 갔어요.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연구원. 이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핵심 시설을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받아받기 위한 이런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 예전에 그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천국이 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무슨 천국이 됐었습니까? 도박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도박 천국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는 마약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능들을 국내의 어떤 수사 기능들을 다 마비시켰습니다. 간첩 천국. 간첩 천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번 부정선거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황교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도 거기에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들이 잘하려면 그리고 민주당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민주 그 다음에 인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주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이 여러분 주권이 국민한테 있습니다. 자 몽둥이로 쳐서 때려내려야 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관위에다가는 입국 닫고 있고 중국 간첩한테는 입국 닫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야만 할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총리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좌우 대립 전선이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보면은 좌우 대립이 한 2번 정도의 2년 전쟁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PC주의라는 걸로 대표돼 가지고 이 PC주의에 대항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PC주의를 대변하는 해리스를 꺾고 당선이 된 겁니다. 다시 재선에. 그래서
대부분 다 해리스가 될 거다. 한국 언론은 그렇게 예측했지만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좌우 대립 상황과 지금 친중국 세력, 그 다음에 친미 세력, 이념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미 쪽으로 가야 되느냐, 친중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쉐쉐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쉐쉐 정권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잘 지내면 좋겠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유비무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드라고 하는 걸 배치했었어요. 2016년. 사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방어무기거든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방어무기예요. 근데 그 사드 배치를 북한도 반대했고 또 중국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제가 그때 총리였는데 하여튼 거기서 계속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사드를 결국 배치를 했죠.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경제로만 말하면 중국하고 많은 교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보 우선하고 그걸 경제를 살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중국도 전에는 이제 완전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90년대 이후에 시장 경제를 많이 도입했어요. 근데 아시죠? 잘 살게 됐다고요. 잘 살게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단히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와 같이 다 잘 살면 좋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변질된 세력이 있다면 여기에 또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중국통 한국 사람이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럼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저기 휘둘리면 우리 자유민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그 스위스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립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서방으로 이야기되는 이제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 사이에서 중립국을 뭐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뭐 중립국도 할 수 있고 뭐 독립국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립국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가서 우리 그냥 공산주의 세력에 잡힙니다. 우리 바로 옆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바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립한다고 하면 중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또 안보에 관해서는 일본까지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미일 같이 만든 게 쥐소미하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의 방위조약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게 미국이 많이 역할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선은 당분간은 이런 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스위스의 중립은 어떻게 보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침략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쪽으로는 독일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유럽 연합을 맺고 있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침략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침략받을 염려 없고, 그래서 스위스는 4개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독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가까운 쪽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고 이탈리아 가까운 쪽에서는 이탈리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는 어디 있습니까? 알프스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동쪽은 이제 알프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국경선 너머에 적국이 있고, 지금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쉬자 해갖고 휴전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갑자기 중립하자는 엉뚱한 이야기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세력이죠.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통일될 뻔했는데 그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에요. 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냥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를 침범했던 나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거기서 무슨 중립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영세 중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보는 내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없는 나라가 평화를 지키는 국제사회에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우리 평화하자, 평화를 지키는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가 내가 니들 안 쳐들어갈게. 이게 평화인 거지. 못 쳐들어갈게. 예. 나는 니들을 그냥 칠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 그냥 가깝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게 평화인 거지. 힘 약한 나라가 우리 평화하자 힘센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해서 지켜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걸 가짜 평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뭐냐면 탄핵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전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짜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야말로 내쫓고 다시 조기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총선도 좋은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가짜 국회의원들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국회의원까지 총선에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가짜 국회의원들을 골라내는 그런 포인트 총선, 포인트 재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50몇 명,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숫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 지역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게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사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재투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거를 갖다가 드러난 지 이 부정선거의 흔적이만 나와도 전면적으로 전체 다 이거는 선거가 무효다.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0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그때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겼다고 했어요. 가짜로 이긴 거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심판되는 것이 하늘의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짜로 이걸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 이기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제가 처음 부정선거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건 음모론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도 공안부에서 여러분 공안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간첩 잡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잡고 세 번째는 종북 세력 잡는 거예요. 그게 공안부입니다. 평생 하려는 그런 걸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안검사 아닙니까? 그죠?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안검사인데, 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있을 때 거기에 감사실 있죠. 예, 거기 이제 그 조광한 시장한테 감사실 보낼 때 그때 보낸 사람이 공안검사 출신 감사실장을 데려와가지고 예, 거기에 남양주시를 공격할 때 썼던 게 바로 그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공안검사 출신을 감사 담당관으로 선정한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뭐 공안검사 물러가라 옛날에는 외쳤지만 예, 이제 절대 그들은 누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거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안검사 되게 잘 써먹었다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간첩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간첩 잡아본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죠. 4.15 총선. 네. 2021년도에 국정원에서 간첩 사건 하나 발표를 했어요. 간첩 사건을. 뭐라고 간첩이 이제 얘기한 것을 이제 전언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패망시켜라. 매장해라.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라. 요게 북한 통전부의 지령이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북한 통전부가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다면 그대로 했을까요? 안 해도 됐을까요? 해야죠. 안 하면 언제 암살 당할지 몰라요. 네. 우리 김정남이 암살당한 거 보셨잖아요. 하라고 그런 걸 안 하면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움직였을 거예요. 지난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졌죠? 이상하게 졌다는 예를 하나 든다면 그때 우리가 진 표는 네. 8%였습니다. 8%. 근데 표는 어떻게 됐냐면 103대 180.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몇 프로 졌다고요? 8%밖에 안 졌는데 그럼 뭐 아마 140, 2, 3 정도 대 150, 네. 7, 8 뭐 이렇게 됐었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80석. 저기는 저쪽은 180석. 우리는 108석. 저기는 180석.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 부정선거예요 그냥. 또 요 앞에 선거에서도 네. 우리가 진 거는 5%밖에 안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표는 108대 193.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검표할 때 다 가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네.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뭐 배춘입, 예, 투표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가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예, 붙어 있는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팩트 체크라고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면은 뭐냐면 뭐라고 묻자면 극우파다. 예? 아니 민주국가에서 주권자가 의혹을 제기하고 이재명 말대로 하면 주인이 머슴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 주인이 극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를 극우몰이하고 마치 보면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신성한 장소가 선관위처럼 만들었는데 그 선관위는 신성한 장소였습니까? 부정부패가 들끓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자식을 입사시키고 7개월 만에 승진시키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고 무려 1,000건의 어떻게 해요? 입사 비리가 있었습니다.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단을 그냥 거기에서 깨끗한 선거가 있는 거를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 예. 콧물 나왔어요 지금. 그걸 믿는 게 공산당이죠. 그렇죠? 예.
민주당이 맨날 이재명이 말하는 대로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고 맨날 입으로 떠들어대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아,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선관위 직원이 네. 다 통털면 3,20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 채용들이 몇 건 있었는가 하면 1,200건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정 채용도 교묘하게 한 거예요. 요거까지는 설명 안 드려요. 하여튼 교묘하게 했어요. 선관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선관위 해체하라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직이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 중에서 민노당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민노당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결국 14년 만에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노당이 통진당으로 이름을 바꾼 그 당을 결국 해산시켰어요. 둘째는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도 이거는 없애야 될 없애야 될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이 민노당을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한 조직이 있어요. 전교조예요. 전교조. 네. 전교조도 없애야 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역시 우파는 박수치고 좌파는 박수를 안 치네. 이쪽 좌파 오신 거예요? 네? 좌파들이 모이신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전교조가 맨 처음에 생길 때 제 기억으로는 10만 명이 결집했어요. 10만 명. 네. 전교조 회원이 1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조직을 놔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 엄청 네. 수사를 해가지고 그 1년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2,000명을 구속했어요. 네. 엄청난 구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5만 명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이것은 학생들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학생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과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 때 우리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갑자기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법 외 노조, 불법도 섞여 있는 노조. 그래서 법의 노조를 만들었었습니다. 법 외 노조라는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시네요. 여기 본래 노조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모인 것이 노조거든요. 근데 근로자를 일하다가 쫓겨났다. 이런 근로자가 아닐까요? 그 순간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전임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섞인 그런 노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다. 그래서 법 외의 노조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통진당은 이미 해산됐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지금 이제 민노총의 핵심들이 진보당 관계된 친구들이에요. 그 옛날 통진당의 유사정당이 진보당입니다. 이 진보당도 저는 이제 해산해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극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극우입니까? 여러분 극우라고 하는 극자는 언제 붙이는가 하면 폭력 쓸 때 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극자가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극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회할 때마다 폭력 쓰죠. 얼마 전에도 썼죠. 그래서 이건 극좌지만 우리 우파는 오히려 폭력 안 쓰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 세력이기 때문에 불법을 써서 폭력 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 극우라고 한다면 미친놈이다. 그러고 마세요.
싸웠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이게 이제 운동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가 보수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좌파 우파인데 자기들이 좌파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좀 사람들한테 친근감 있게, 걔들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언어로 위장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만든 게 보수 꼴통, 이 인물을 갖다지 보수주의자, 보수 꼴통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좌파들은 진보, 발전된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거를 좌파를 진보라는 단어로 위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90년대 그 운동권들이 만들었던 건데, 이거를 지금 2020년대에는 마치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 이 자체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파야말로 뭐냐면 진보 우파고, 저들은 뭐냐면 퇴보 좌파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하셨고요. 사모님이 지금 좀 다리도 안 좋으신데, 예, 지금 나오셨고요. 네, 또 조금 있다가 한번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이 며칠이죠? 예, 12월 22일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예, 12월 22일 매우 슬픈 날. 네, 지금 12월 김문기 처장님이 하늘로 가신 그 날, 오늘 이 자리에는 여기 어딘가에 김문기 처장님의 부인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황교안 총리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